뭐 저는 사실 뭐 딴 나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떤 주권을 제가 좀 침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정 간섭을 주권까지 침탈하진 않아요. 제가 내정 간섭을 하는 게 될 수 있기 내정 때문에 간섭 해도 돼, 선배 PMC가 인간이니까. 잡으러 온다. 네. 강산동으로 선배 KCB 온다. 강산동으로 스페치나스 오나요? 너무나 무섭고요. 아무튼.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막 수사의 방침이 바뀌거나 아 그러지 않겠죠 우리 검찰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상황이기 검찰이래. 때문에 우리 검찰이 그럴 리가 근데 없죠.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주는 본격 고구마 흡치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혹시 이거 실화입니까? 싫어하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받아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제가 김기아 기자. 오늘 방송 보시다 들으시다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부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정현욱입니다. 우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습니까? 저는 지난주 내내 김기아 기자의 생일을 어떻게 하면 축하할까?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내년 생일을 어떻게 축하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단짝이시구나. 늘 저의 생일을 어떻게 축하할까 네, 1년 내내. 하시는 진짜. 분이었습니다. 선배는 어떻게 챙겨주셨어요? 저요? 챙긴 바 없었어요. 영훈 생일 몇 월 며칠? 몰라. 가을에 태어난 가을. 가을은 맞아. 가을 남자 오케이. 추남. 넘어가시죠. 예. 네. 자, 잠깐 안녕하세요, 작가 이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왜 안 왔습니까? 아? 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자리가 없긴 했어요. 자리가 없었어. 라이브가 자리가 좁아가지고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출연하는 분인가요? 출연도 자리 하고. 없으면 안 오시고. 그러니까 자리 없어 안 오시는 거죠. 그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신재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그냥 그렇죠. 좀 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그러니까 디라이브의 희망. 그 얘기 좀 하지 마. 디라이브 그 자체. 살아있는 디라이브. 살아있는 디라이브. 더 라이브랑 헷갈리셔 해가지고. 디라이브가 좀 더 이렇게 생생한 소식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죠? 그런가요? 네. 자, 여기에 세상에. 카드를 걸어드릴 테니까 어떤 너무 건지 한번 보고 민망하다. 오시고. 네. 말은 저렇게 해도 제 자리가 스튜디오 가까워서 항상 방송할 때 스튜디오 들어가는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안녕하세요. 신나게 되게 들어가더만. 가식적이죠. 텐션 아니, 넘치는. 거기 스태프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PD, 그 이제 AD님들도 있고 많아서 인사 꼬박꼬박 잘해야죠. 본인이 하시는 방송 홍보 좀 해주시죠. 자, 왜 이래 선배. 대들기 화이팅. 대기 화이팅.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1분 무진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지우뉴. 지금 우리 뉴스는 어떠한가? 우리가 긴장감을 너무 안 되는데 요즘에 긴장감이 좀 높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뉴스 어떤지.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지우학. 이 대사가? 네, 지금 오늘은 우리가 내가 뭐 이게? 그래서 잘하셨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KBS에서 제일 제대로 된 기자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부터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자, 첫 번째 아이템 우리 지금 이게 여러분 사실 내가 오늘 라이브로 하자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 국제정사가 쉑쉑쉑쉑쉑쉑 막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라이브로 전환할 거면 해요 선배. 할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선상원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 네. 선상원 없는 이 하늘 아래는 라이브도 불가하다. 근데 뭐 하루 안에 모든 게 반전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2월 16일 방송을 지금 15일 녹화하고 있는데 신지혜 기자 어떤 아이템 준비했죠?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거만큼 중요한 뉴스는 없는 건 맞아요. 뭐이 타이틀이 세상에 묻힌 뉴스인데 묻힌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핫한 뉴스. 세상을 다 묻어버린 모든 뉴스를 묻어버린 뉴스죠.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잘 알게 될지 몰랐어요. 저도요. 근데 기자들이 원래 사건을 하나 겪으면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급하게 많이 깊이 하니까 벼락치기를 오래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는 정말 좀 생소한 나라였는데. 저 그전에는
이번에는 네 정말 많이 뉴스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내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방송 나가는 날이 침공하는 날이다. 디데이다. 디데이다라고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었어요. 네, 그걸 러시아가 선언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정보를 받았다. 우리가 첩보를 받은 거에 따르면 16일에 한다더라라고 해서 그 하더라. 날짜가 바뀌니까 다들 너무 그거를 당황스럽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죠. 네. 그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거기에 조용히 대비를 하는 게 왠지 우리가 아는 첩보전과 그런 국제 분쟁의 상식일 것 같은데 이번엔 진짜 이례적으로 밝히는 바람에 온 세상이 뭐야 16일 이틀 남았잖아. 이틀 남았잖아? 뭐 이틀 내일이잖아. 뭐 오늘이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 여론전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한 왜냐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날짜를 박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한데 자 러시아에 우리가 너희의 거의 모든 걸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압박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미리 알려놔야 자 우리 서방이 특히 미국이 준비는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술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를 과시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크림 사태 났을 때는 크림 위기 때는 그때 오바마 정부였는데 아무런 정보도 거의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러시아가 뭐 심리전이라든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만 해도 사실 우크라이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다가 16일 날짜 나온 다음부터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오기 급박하게 시작했거든요. 돌아가고 진짜 이러면서 그 지금 미국에 있는 제 친구 얘기에 따르면은 아니 미국이 아니라 어디였지? 미국에 있는 친구분이 뭐 내가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정보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도 미국 너무 먼데 엄마가 우크라이나랑? 네. 이미 전쟁 난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 계신 엄마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난다.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데 라고. 러시아랑 3차 대전 난다. 미국이랑. 아, 그래서 막 벌써부터 또 벙커 파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아니, 그런 정도로. 심리적인 위기감이 있더라고. 좀 느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전장이 되긴 하겠지만 이게 미국하고 러시아가 또 붙는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걱정들을 다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저희가 이제 뉴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후 5시에 지금 오후 여기 5시에. 7시 하고 있는데 이거 막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기사가 나왔죠? 지금 러시아가 이제 훈련 중이던 부대들 다 원대 복귀를 한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원래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될 부대들이 다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지대로 오면서 거기로 보급선도 뚫리고 막 벨라루스까지도 군대가 파견되고 이러면서 정말 얘네가 이제 덮칠 준비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아주 일부라도 돌아간다면 뭔가 이게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침공은 뭐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녹화를 하는 이 시점에는 정보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이제 러시아는 계속 우리는 침공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그냥 동부 지역에서 훈련만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끝난 부대를 이제 돌려보내겠다. 원래 있던 곳으로 원래 배치받았던 곳으로 돌려보낸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얘기가 좀 외교적으로 잘 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애초에 이게 왜 또 현재 왜 러시아 왜 우크라이나 왜 간 거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애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근데 그거는 짧게 짧게 하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정말 집착을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자기의 일부라고 어느 정도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같은 조상이었거든 또 키예프 공국.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서방 정부예요. 그래서 나토도 가입을 하고 싶어하고 EU도 가입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도 아니고 동구권도 아니고 우리 유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 싫어. 서방으로 가고 싶습니다. 러시아 싫어. 우리는 러시아의 속국도 아니고 동생 국가도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푸틴이 용납 못하는 거죠. 왜냐면 그 전의 정부는 친러시아 정부였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러시아는 지금 이제 원래 옛날에 소련이었잖아요. 그치. 소련 때는 힘이 엄청 많고 그 옛날에 그 나라들이 다 소비에트 연방이었단 말이에요. 다 내 나라였거든요. 다 내 나라였거든. 그리고 이제 그게 쪼개진 뒤에도 그러니까. 영향력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었는데 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나토를 가입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영린이에요. 영린. 영린 건드리면은 개빡치는. 건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하는 얘기도 우리가 두 가지만 합의가 되면
그렇게 공격할 이유가 없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나토는 더 이상 동진하지 않는다. 동진이라는 게 이제 동쪽으로 자기네 진군하는 쪽으로. 거니까 이쪽이 서유럽이니까 서유럽사 이제 이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애들이 더 이상 우리 쪽으로 오지 마라. 우리 쪽에 가까이 오지 마라. 그거면 된다. 왜냐면 그건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이고 기본적으로 너희가 동진 안 한다고 했었잖아. 이러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서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2019년에 개헌을 했는데 이제 국가적 목표의 하나로 나토 가입을 거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러시아한테 안 한다고. 아니 러시아한테 이런 거지. 우리 나토 한다고. 할 거라고 법으로 정했어. 말리지 마. 말리지 이런 말라고. 거죠. 니네 뭔데? 그러면 푸틴이 어떻게 하겠어?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근데 푸틴은 이미 물리적인 개입을 한 전례가 여러 번 있어요. 그게 너무 많죠. 이미 우크라이나에도 크림반도 병합 때도 그랬고 지금 동부 지역의 돈바스 쪽 이쪽은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교민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현지 신문에 매일 군인의 부고가 계속 올라온대요. 벌써? 네. 그럼 이미 구지전이 막 벌써가 아니라 있는 거야? 이번 침공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옛날에. 돈바스 지역 분쟁은 이미 7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까먹고 있지만 거기에 분쟁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군인이 계속 전사는 하고 아이고. 있는 건 거죠. 소규모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분쟁 지역화가 이미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우리야 전쟁이라는 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우리 너무 먼 얘기지 사실. 너무 먼 얘기죠. 네. 근데 우크라이나 거기 분들 사진 보면은 막 부녀자분들이 총 이렇게 지금 들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전반적으로는 예전보다는 훨씬 우리가 이제 러시아보다는 서방 쪽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러시아의 크림 합병이라든지 동부 지역에서 계속 분쟁이 나고 러시아가 자기네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동부 지역을 좀 가신 적이 있대요. 아주 최근은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면 러시아 쪽. 선교해야 되니까. 러시아 쪽이랑 가까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그런데 가보면 막 폭발물 잔해 같은 게 길거리에 굴러다닌대요. 뭐 무너진 벽 있는 집도 있고 그래서 아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다 우크라이나가 너 나 떠나지 마. 그래서 약간 안전 이별을 못 하고 있는 느낌. 근데 오늘 조간에 이제 외교 전문가들이 거의 총출동해서 조간마다 이 기사 그럼, 기사가 아니고 칼럼이나 네. 전문가 기고 글이 많았는데 이 정반대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정말 이게 같은 사안을 맞아.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을 할 거다. 아니다 전 절대 못 한다. 대사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전쟁이 일어날 턱이 없는데 지금 예를 들면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국이 좀 오버한다 뭐 이랬대요. 맞아요. 뭐 왜냐하면 너무 오버를 해서 우리 투자자를 다 나가고 지금 니네가 대사관들 그런 얘기도 빼가지고 우리 다 했어요.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신재 기자 길게 설명했지만 이 러시아는 사실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독일이 통일될 때 약속이 그때 당시에 나토에 대응하는 게 동구권의 바르샤바 동맹을 다 해체했잖아.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도 거기 안 갈게라는 약속을 했는데 야금야금 오고 있었잖아. 우크라이나는 정말 이제 내 당장 모르죠. 바뀌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트라우마는 히틀러의 침공 경로였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모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합당한 요구고 사활을 걸고 막아야 되는 사안일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상황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그 뭐 날짜까지 나올 정도로 일촉즉발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가 그냥 안 할게 뭐 이런 안 의사를 할게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이제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가 BBC랑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뭐 우리한테 위협이 너무나 많이 된다면 중요한 걸 포기할 수도 있다. 그게 결국 이제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로 당연히 해석이 되니까 또 외신이 난리 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발 뺀다, 안 한다고 한다. 굉장히 큰 변화다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안 한다는 게 아니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 가입의 의지는 밝히기는 밝혔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토 가입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다. 그거는 뭐 헌법에 만들어놨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도와줄까? 꿈과 같은 일이다. 우리의 나토 가입은. 그러니까 이미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토가 받아주기만 하면은 바로 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국제 정세의 어떤 냉정함이랄까 현실주의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면 나토는 하지 말라고는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나토의 우호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리하니까. 그런데 나토 회원국이 되면 이제 외신의 성스러운 뭐
5번 조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조약이 있는데 그 이제 나토 조약 5조를 보면은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때는 전체 나토 연합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바로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야. 근데 뭐 돈바스나 뭐 동부 지역에서 계속 가요.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있었어. 그럼 바로 개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나토 회원국 입장에서 특히 미국 입장에서 혹은 뭐 유럽의 나토를 이끌고 있는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지. 그게. 그러니까 그게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가 돼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한테도 필요한 일이지만 나토한테도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토 회원국이 되려면 분쟁 지역이 있는 국가는 나토에 가입을 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아마 조건에 그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게 조건에 있을 거예요. 나토 가입을 할 때. 근데 이미 러시아는 동부를 다 분쟁 지역화를 해놓은 상태예요. 크림도 어쨌든 러시아가 병합을 해버렸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국가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래저래 가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꿈 것 같다. 누가 도와주겠냐. 러시아도 반대하고 나토도 반기지 않고 그 작은 나라의 약간 숙명 그래서 같은 느낌? 이 나토 관련된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 그 기사가 너무 슬프더라고. 뭐냐면 이 나토 예를 들어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나토군이 그러면 도와줄 수 있냐?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회원국이 회원국이 아닌데 어떻게 아니니까. 도와줘? 그러니까 미국도 명확하게 그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침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대항해서 대신 싸워줄 수 없다. 이런 걸 아주 명확하게 행정부가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겠지만 또 이제 경제 제재를 하겠죠. 그렇죠. 경제 제재 같은 걸로 경제 제재가 이제 지금 도와줄 수 2014년부터 있지. 9년째 굉장히 러시아를 옥죄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도 겁나서 못 하잖아요. 그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뭐 요 댓글 하나 읽고 가죠. 덕후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 힘들 거란 말이 많던데 서방 국가도 러시아랑 전쟁하고 싶을 리가 없으니까 존나 복잡하다. 차라리 핀란드 같이 중립국가로 남으리라는 의견도 보긴 한다. 이런 얘기 있었고 KBS 유튜브에 샘 코딩님이 중립국 선언하면 안 짓밟히냐? 2차 세계대전 때 벨기에, 덴마크, 히틀러가 그냥 짓밟았는데 결국 중립도 힘이 있어야 중립국이지 얘기하셨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얻어 터지는 나라가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예전에 핵무기 5,000개 있었을 때 이제 핵무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 핵무기가 우크라이나 5,000개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 소련으로 다 넘겨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라의 국력이 약해져가지고 지금 개무시당한다. 그러니 김정은이 핵 포기하겠냐? 뭐 이런 댓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나라의 어떤 자주적 뭐 핵 무장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지금 댓글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만큼 국력이 좀 중요하다는 걸 많이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중립국 제안도 그러니까, 여기도 댓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핀란드처럼 그 덕훈 댓글이 핀란드처럼 중립국가로 남으라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하시잖아요.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막 이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유럽의 어떤 리더로서 그러니까. 하는 중재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려고. 근데 우크라이나 쪽에 이걸 제안을 했대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때 핀란드가 중립국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나라가 워낙 작고 그 당시에 워낙 소련의 영향력 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토에도 가입을 안 하겠고 뭐 EU의 어떤 연합체, 그러니까 서방의 어떤 연합체에도 가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소련이 하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다른 토를 안 달 테니 우리는 양쪽의 회색지대로 남아 있겠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정치적 제도나 경제 구조를 존중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와 지금 다른 거는 그래서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세계적인 어떤 합의로서 조약이 만들어졌으니까 러시아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중립국의 어떤 지위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이 나라는 나서서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핀란드처럼 그런 정말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명확한 중립국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가 일단 하나 의문점으로 남고 그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이미 사실상의 중립지대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쿠션이 지금 돼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추가로 중립 선언을 하는 것도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을 수 있냐. 그 말인즉슨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나토를 공개적으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친서방 정책 그리고 그걸 추구했던 정권의 안위는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냐. 이제 이런 고민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 KBS 유튜브랑 덕후 댓글 정혁 기자 좀 보시죠. KBS 유튜브에요. 쿠크다스님이 침공이지 전쟁이라 할 수 있나? 미국이나 유럽은 관여 안 할 것 같은데. 덕후에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그냥 두고 보는 것도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먹히고 나면 그다음 러시아의 쿠션이 동유럽이 되는 거니까 정의감만으로 나설 수 없는 것도 있겠지. 속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버틸 만큼 버텨서 각자의 쿠션이 되길 바랄 걸. 그러면서 대리전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치르고 마치 청일 전쟁 당시 정작 가장 심한 전쟁터가 된 거 우리나라였던 것처럼 그 사이에서 죽어나가는 건 M1 우크라이나 국민들이고. 그러니까 맞아요. 중국이 북한을 생각하는 것도 약간 이 버퍼존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미국의 이 태평양 함대를 위시하지 일본과 남한의 중간에 북한이 있어주니까 이제 순망치한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대국들은 그런 걸 바라겠죠. 바라는데 이제 서로 사실은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 또 어쩌면 또 우리 한반도도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애매한 나라들은 지금 한반도랑 우크라이나랑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죠. 에이, 예. 너무 다르지. 물론 너무 다르긴 하지만은 뭔가 두 열강들 사이에 있다는 점은 대리전의 어떤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선 비슷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한국 전쟁도 사실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버퍼존이 무슨 뜻인가요? 완충지대. 그래서 요게 우크라이나 중간에 있으면은 얘네가 바로 이제 넘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있대요. 이제 우크라이나 지형을 봐도 요쪽 독일 쪽 요쪽은 산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동진하기 힘든데 우크라이나를 먹으면 여기부터는 싹 평지야. 맞아요. 그래서 그냥 싹 직무할 수 있는 우리 거예요. 한 2주 전에 얘기한 적 헝가리까지는 있잖아요. 네. 산다운 산이 없대. 그래서 다 평원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500km 거리에 모스크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서울서 부산 거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모스크바 작살나면 러시아 망하는 거거든. 그래서 소련이래. 러시아는 굉장히 지금 옛날 사람. 부담을 많이 하는 짓이 소련 같아. 해서 1948년에 우리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핀란드가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게 핀란드한테는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련아, 너네가 큰 나라인 거 알겠고 우리 건드리지 말아줘. 대신에 우리도 요 정도까지는 너희가 불안하지 않도록 요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줄 수 있어라고 했던 건데 우크라이나 상황과 뭐랄까 딱 이렇게 1대1로 비교하기 좀 어려운 거죠. 참 근데 참 이게 참 명분이라는 게 사실 되게 옛날식 명분이잖아요. 사실 냉전 시기 명분이 그 지금 신냉전이라고 불러요. 이 전반적인 상황을. 주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외교권을 다른 나라가 침해하는 거 그냥 이걸 그냥 물론 강대국 약속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사실은 국제법상으로 보면 이건 이제 주권 침해하는 건데 이게 말이죠. 참 소련이라 가능한 게 러시아라 가능한 게 오늘 한겨레에 말리 PMC 기사 혹시 봤어요? 그 영화에서나 보는 용병 있잖아. PMC 그 민간 기업. 그게 실제로 러시아에 막강한 용병 부대가 있어서 말리란 아프리카 국가의 내전에 깊숙이 개입했대. 네. 그래서 이 PMC 그 러시아의 그 PMC 이름이 와그너. 와그너의 그 영어 발음인데 거기 또 물주는 푸틴의 절친 요리사래. 그 모스크바에 큰 식당을 하는. 너무 영화 같지 않아? 완전 깡패 나라잖아. 음식이 엄청 맛있나 근데 보네요. 용병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도 계속해서 충돌이 있는 게 러시아가 직접 개입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야 우리 지역이 러시아에 병합됐으면 좋겠어. 우리는 러시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러시아 민병대와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서 친러 반러가 충돌하는 것 같지만 이 친러 민병대를 러시아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용병을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표현을 봤는데 혹자는 러시아 군대가 옷만 갈아입고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나 아니 마찬가지다. 그 PMC가 러시아 군용기를 타고 네. 러시아 무기를 갖고 근데 러시아는 우리랑 상관없다. 왜 상관이요? 근데 누가 봐도 개인 그 사기업이기 때문에 얘네 활동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이런 태도라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관련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 국제 정세의 이 돌발적인 상황이 러시아라는 아주 독특한 국가 아직 전근대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는 어렵지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이상한 나라.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이번에 또 거예요. 존재감 아주 제대로 제대로 과시해주긴 과시하셨어. 했죠. 정말 제대로. 아마 국가 내에서도 지금 뭐 되게 거의 법 바꿔가지고 계속 해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22년 물론 아니, 중간에 아니 세상에 총리를 대통령 했던 하다가 경우는 있지만. 총리로 내려왔다가 다시 다시 대통령. 대통령 하는 법이 어딨어. 그게 민주주의야? 근데 또 지지율은 또 80%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네. 계속 뭐 저는 사실 뭐 딴 나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떤 주권을 제가 좀 침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정 총리가 간섭을 주권까지 침투하진 않아요. 제가 내정 간섭을 하는 게 될 수 내정 있기 간섭 때문에 해도 돼. 선배 PMC가 인간이니까. 잡으러 온다. 네. 당산동으로 선배 집중해서. KCB 온다. 당산동으로 스페츠나스 오나요? 너무나 무섭고요. 아무튼. 자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까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작가님 여기 유튜브 댓글 읽어주십시오. KBS 유튜브 댓글에 아호호호님이 너네들 전쟁 타령해야 되니까 국제유가 오르고 러시아가 가스 안 팔면 가스값도 오를 거고 결국 그런 물가도 뛸 거고 우리같이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는 정말 어쩌라는 거냐. 쌈박질 좀 그만해라. 네, 그 이른바 잠가라 밸브를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밸브를 자꾸 잠궈가지고 그러게요. 천연가스 가격이 막 40% 20%가 계속 네. 오르고 지금 난리 맞아요. 났다면서요. 근데 이미 작년 말에도 한 번 이런 네, 적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때 유럽이 난리 났었거든요. 막 하루 만에 20%씩 오르고 그 20%가 말이 20%지 기름값 2,000원 했던 거 20% 오르면 얼마니? 2,400원? 2,500원 미쳤죠? 그거를 뭐 1리터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경제에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총리가 저렇게 막 발에 땀이 나게 막 푸틴을 만나러 오고 우크라이나에 가고 막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안 한대요라고 독일 총리가 발표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직격탄을 독일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스관 문제 때문에 독일이 이제 서방인데도 러시아에 큰 소리를 못 내고 이렇게 규탄을 세게 못 한다라고 같은 영내 서방 국가들한테도 이렇게 좀 약간 손가락질을 받는데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독일은 러시아에서 직통으로 독일로 오는 가스관을 2개나 뚫었거든요. 해저로. 물론 하나 이제 노르드 스트림 2는 아직 EU 승인을 못 받긴 했는데 그게 막히면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자기 나라 힘들어지니까. 미국이 계속 미국은 아예 관료들이 이제 자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TV 쇼에 나와가지고 노르드 스트림 2는 개통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할 수 없는 오지랖이죠. 그렇죠. 미국이 뭔데 독일하고 러시아 관을 막으라고 해.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는 이제 안보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야 그거 막으면은 우리 거의 절반을 러시아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그거 어디서 가져와? 했더니 야 우리나라도 있어. 가스 우리나라도 줄게. 나와. 싸게 줄게. 야 너네 관 어떻게 뚫어? 너네 멀잖아. 배로 가져오면 비싸잖아. 이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러시아가 아닌 다른 이제 산유국을 뚫으려고 막 다리를 놔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카타르 같은데. 카타르는 우리나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한 나라거든요. 유럽으로 안 하고. 근데 이제 카타르에서 좀 가져가 보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막 수소문도 해주고 있대요. 그래서 아 대국의 오지랖은 스케일이 크구나. 클래스가 다르죠. 뭐 이런 셰일가스 생각을 하고 주고 막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관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거라서 그래서 독일이 열심히 좀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근데 웃긴 게 이게 마크롱이랑 푸틴이랑 회담 전에 테이블이 좀 약간 개그 6m. 6m 개그하듯이 여러분 그 도깨비 보면 밈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막 드라마 컬링도 하고 탁구도 하고 탁구하기 너무 길죠. 너무 길죠. 탁구 보통 탁구 절대 못하지. 못하죠. 영화 보면 귀족들이 부부가 그렇게 밥 먹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약간 이게 그 거리를 좀 약간 연맥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냐. 거리두기. 거리두기를 좀 심하게 한 거 아니겠냐. 아 근데 실제로 그 테이블이 등장한 건 딱 2월부터거든요. 근데 거리두기라는 얘기도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푸틴이 건강 버블이라고 헬스 버블이라고 정말로 그 감염이 될까봐 정말 예민하대요. 근데 관료들하고 면담도 이렇게 맞아. 가까이서 안 하려고 하고 너 격리 제대로 했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 들어갔을 때 PCR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가 러시아식 PCR 안 받는다고 거부했어요. 우리 대통령이 DNA를 어떻게 러시아식 그렇게 PCR은 넘기냐. 뭐예요? 달라요? PCR에서 DNA 추출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보를 데이터를 저장해 더 깊이 놓는다든지. 넣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뭐 순방 갈 때도 뭐 김정은 같은 경우도 화장실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 어떤 것도 나가지 못하게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PCR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거리두기 차원에서 그 테이블을 썼다는 주장도 있는데 근데 또 그 전에 카자흐스탄 대통령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토카예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하고는 또 바로 가까이 앉아가지고 면담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PCR 받았을까 이러면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거리두기라는 썰도 있고, 정치적 근데 제스처가. 정말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다. 그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제 외교적인 해결을 좀 보시죠. 이렇게 좀 유화적인 발언을 하는 장관인데 그 사람도 그 6m 끝에 앉았다고 했거든요. 그 테이블은 아닌데 되게 긴 회의장 테이블에 멀리 앉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게 반드시 방역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게 뭔가 정치적인 뭔가 메시지 네. 보여주는 걸로 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 자, 이게 여기 저 뽐뿌 댓글 제가 볼게요. 특이점이 온다님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할 확률은 빵프로 아닌가요? 올림픽 하는데 뭔 푸틴이 공격을 하나요? 중국이 잘 막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대댓글로 요채님이 야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 러시아가 조지아 침공한 거 모르냐? 2014년 소치 도쿄올림픽 때 러시아 크림반도 점령할 때 한 적도 있었는데 특히 2008년 베이징 개막식 때 푸틴이 기속말로 부시한테 우리가 조지아 쳤음요 이래가지고 부시가 표정 완전 개썩했죠? 라는 얘기도 있었죠. 이거 되게 유명한 사진이죠. 맞아요. 근데 잠깐만요. 그 조지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막 이만큼 우크라이나만큼 화제가 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그때 뭐 올림픽 기간이고 2008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14년 전이니까. 워낙 옛날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때 조지아라는 나라 안에 마치 지금의 크림처럼 친러시아 세력들이 있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화국이 있어요. 자치공화국, 남오세티아랑 뭐 아파지아 공화국,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 러시아랑 뭐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만 승인을 한 국가예요. 얘네는 알아서 자기네가 독립을 이미 선언을 해버리는 상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특정 시도가 우리는 일본 사람 많으니까 그래 우리는 갑자기. 일본 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용인을 할 수 있겠어요. 없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에 분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조지아도 그거를 가만히 못 두고 있었는데 그 당시 조지아가 굉장히 친서방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는 이제 서방으로 간다. 그리고 서방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해서 그 남오세티아 공화국을 선공을 날린 거예요. 선제 공격을 했구나. 아니 그 2008년에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조지아 커피가 그때 나왔어요. 맞아. 우리가 어떤 무식한 놈이 이 조지아를 도와야 된다고. 아니 근데 나 지금 생각났어. 그분 아니 그때 마음은 이 착한 조지아 마음이죠. 그 조지아가 아니요. 조지아가 그때 나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했는데도 막 미국이 군사 지원도 해주고 막 군대도 현대화 좀 해주고 해가지고 조지아가 막 이라크 파병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 걸 해야 이제 신뢰를 쌓아서 나중에 그 서방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틈을 틈타서 우리도 이제 내부 단속 좀 하자, 기강 좀 잡자 해가지고 남오세티아를 쳤는데. 미국이나 서방이 이걸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의 어떤 안보 공동체 일원이 아닌데. 그래서 러시아가 야 너네가 쳤어? 이래가지고 바로 치고 들어와서 5일 만에 그냥 승리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그때도 프랑스가 중재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러시아는 그런 군대의 개입을 아주 안 했던 나라는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현대에 많이 했던 나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공을 해서 자기네가 들어갈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댓글 달아주신 대로 그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때였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한테 야, 우리 지금 조지아 쳤어.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막 응?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웃고 있어야지. 조지아 그래서 작은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2014년 소치 올림픽 때도 그때가 이제 크림을 병합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올림픽에 맞춰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래서 뭐 IOC든 뭐 국제사회든 뭐 올림픽 기간에는 모든 분쟁을 휴전한다 이런 합의를 했지만 합의는 합의일 뿐이다. 올림픽도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나요. 변수가 될 수 없다. 네. 그렇죠. 올림픽도 끝날 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으면 뭐 대통령 하면 되죠. 오히려. 여기 왜 있냐? 외교부 장관 하죠. 푸틴이지. 선배 그럼 푸틴 절친이지. 푸틴이랑 친하지 그냥. 그럼 내가 바이든 뭐 외교안보 수석 보좌관하지.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이 사태 앞으로. 이게 지금 아마도 지금 분위기가 저희 딱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약간 좀 러시아가 야 뭐 까불지 마 이러고 약간 빠지는 느낌이긴 했어요. 네, 맞아요. 푸틴이 선제 공격을 하는 게 굉장히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푸틴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나토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선제 공격을 하면 말이 오히려 안 되지. 본인이 안보를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정말로 정세 불안을 야기한 주범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서방의 개입도 더 혹은 경제 제재도 자기네가 정당화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성공은 힘들 거라는 예측 가운데 지금 군대가 철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외교적으로 풀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저희 교민들도 지금 철수를 하고는 있어요. 주로 육로로 철수하고 있고 남아있는 분들이 한 최종적으로 안 떠나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한 50여 명 정도 되는데 외교부도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그렇다고 뭐 이분들을 뭐 여권법 위반으로 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까지는 발표를 안 했지만 이게 정말로 이 상황이 오래 간다든지 뭐 전쟁이 당장 일어난다든지까지는 지금은 좀 아닐 것 같다. 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고조됐다가 저희 그러니까. 방송 시작 전에 이렇게 긴장이 좀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미넨에서 독일 미넨에서 안보 회의가 열려요.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나토 수장들부터 해서 그 영내에 굉장히 중요한 그 안보 책임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대화가 한 번 더 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2월 16일 얘기를 한 것도 또 날씨가 또 풀리면 겨울 있다가 이제 날씨 풀리면 진창? 갑자기 막 진창된다고. 라스푸티차? 그걸 라스푸티차라고 하고 한다면서요? 그 이제 동쪽에 우리가 서쪽에는 산맥이 있다고 했는데 동쪽에 이제 평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진창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비 온 다음에 뭐 진흙탕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늪 수준이어가지고 아마 선배가 사진 띄워줄 텐데 뭐 장갑차들 무겁잖아요. 절반씩 이렇게 절반씩 가라앉는 거야 아예 뻘밭에. 그래서 이 라스푸티차가 이제 진창이 봄과 가을에 만들어지는 걸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래서 뭐 13세기의 몽골의 침략도 얘가 막아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독일이 우크라이나 경로 거쳐가지고 소련 침공했다고 했잖아요. 41년에. 근데 그때도 독일이 그 진창 때문에 진군이 좀 늦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나 근데 이 진창 때문에 뭐 봄이 되면은 침공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건 좀 그런 게 뭐 히틀러가 침공한 게 80년 전이잖아요. 그때보다 이미 포장도로가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런 중화기 같은 거를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침공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엄청나게 큰 변수라기보다는 이제 봄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리적인 변수가 더 생기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다들 희망이 좀 섞인 게 아닌가. 그리고 러시아군은 실제로 계절에 상관없이 전투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가장 많이 변하는 게 날씨도 있지만 그 땅의 상태잖아요. 뭐 얼음 위에서도 전투를 할 수 그쵸. 있어야 되고 하는데 뭐 진창에 대비해서도 다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들이 외신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뭐 저희가 이게 사실 하루하루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에다가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정도일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나오신 뉴스 그동안 나오신 뉴스. 우크라이나 되게 뭐 난리 났대까지만 알고 계시던 분들은 여기까지 딱 보시고 네. 앞으로 뉴스 보면 이제 뭔 얘기인지 좀 더 아시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우리 정혁 기자 좀 준비했죠. 네. 어떤 겁니까? 근래 가장 중요한 보도였죠. 지난 9일에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에 주식거래 없다더니 40여 건 확인이라는 리포트였고 그러니까 어제가 며칠 14일에 또 속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우리 박진수 기자 완전 막내 기자. 네, 이게 막내보단 바로 위 기자. 정치부 기사가 아니고요. 법조 기자죠. 법조 기사예요. 네. 아 박진수 씨가 지금 법조에 있나요? 법조 왔어. 아, 요 아이템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그 전에도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 차원도 있고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 홍상 기자 나와서 한번 설명을 쫙 하긴 했었죠 예전에. 짧게 배경 설명을 하면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뭐 익숙하실 거고 예, 많이 아실 거예요. 상장은 2019년에 됐는데 그 전에 이제 공모주 형태로 투자를 받았는데 2010년 9월부터 이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2011년 1월에 정점을 찍어요. 8,380원인가? 그 뒤로 이제 쭉 떨어져. 네. 그리고 2년 뒤에 2013년에 경찰이 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내사를 합니다. 그 이제 경찰 내사 보고서. 거기에 이제 주요 인물 3명을 말씀드리면 회장 권오수, 그다음에 이정필이라는 주가 조작 선수,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김건희. 그래서 권오수가 선수한테 김건희를 쩐주로 소개해줬다. 그 김건희가 갖고 있는 그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원을 주어서 그 이정필한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뭐 이게 이제 내사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인데
뭐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우리 타사 출고 뭐 이런 얘기도 그때 자세히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2010년 2월 초에 신한증권 계좌를 통해서 1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내사 보고서에 김건희 씨가 2번 등장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의혹은 뭐 작년부터 뭐 홍사훈 기자를 비롯해서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씨 측에 계속 그러면 네 계좌를 공개해라 그쵸. 아니라고 할 거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내용만 공개했어요. 그리고 2010년 5월 이후에는 주식 거래가 없었다. 거래 안 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었죠. 거기까지가 이제 배경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나왔네. 그거죠 보도가. 예, 이게 이제 2010년 5월에까지 뭐 이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일관된 윤석열 후보 측의 해명은 이정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맡긴 건 인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증권 주식 잘 아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손해만 봐서 그냥 빠져나왔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점이 2010년 5월이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저희 뭐 취재진이 뭐 이게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재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리고 뭐 기사에도 이렇게 언급은 안 되는데 우리가 기사를 보면 대충 뭐 짐작은 할 수 있죠. 확인은 제가 안 해봤어요. 그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 주식 거래가 없었다던 2010년 5월 이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하면은 김건희만 떠올리기 쉬운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김건희 씨만 이미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여기에 김건희 씨가 연루가 됐냐 안 됐느냐가 이제 쟁점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김건희는 돈만 제공했다가 손해보고 뺐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40여 건 거래 이 보도의 핵심은 이 뒤에 거래가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달 초에 첫 공판이 있었어요. 피고인이 9명이에요. 권오수, 이정필을 포함해서. 그 피고인들 다수가 그 거래 상대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래가 없었다는 해명이 거짓인 게 드러났고 거래가 있었던 그 상대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그 9명 피고인들이 포함이 돼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9명 중에 포함된 사람들하고 김건희가 거래를 했다고. 거래했다는 거잖아요. 거래 주체가 김건희 씨예요. 그렇죠. 덕후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 뭐냐면 2010년 4월에 관계를 끊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 조작 시기에 아니다. 요거는 우리 작가님 읽어주세요. 네. 덕후 댓글에 2010년 4월에 관계를 끊었다고 했는데 그 후에 주가 조작 시기에 대신 미래에셋 등 여러 증권사 김건희 계좌에서 주가 조작 거래 확인돼요. 주가 조작 이전에 관계 끊었다면서? 그럼 그 후에 주가 조작은 김건희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연루된 게 아니냐는 게 가장 이제 이 기사의 핵심인 거죠. 그 보면 이제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이 있었습니까? 반응이 사실상 없어요. 뭐 해명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일관되게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거 2년 동안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입증을 못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반복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통정거래 다 아시죠? 네. 이제 주가 조작할 때 뭐 아주 그 노가다 하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거래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짜고 기화영한테 내가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그 팔고 떡장수들끼리 떡 싸먹는 거 같이 이렇게 네. 이게 이러면서 거래량을 이제 늘리는 방식. 거래량을 늘리는 방식. 주가가 올라가서 먹고 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모르고 투자한 개미들 돈을 먹고 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자본시장 거래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게 주가 조작이라는 아주 거죠.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거래 수법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된 이 피고인들이 서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 이제 그 유명한 장모님 최모 씨죠. 이게 뭐 기사에도 실명이 나와요. 최은순 씨. 그리고 뭐 그러니까 최은순 씨와 이제 김 씨 명의의 주식 계좌끼리 거래한 경우도 있다고 검찰이 보고 있다는 내용도 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하여튼 좀 그 전에 국민의힘 해명에 비하면 진전된 새로운 팩트가 나온 셈이고 사실 이 김건희 씨가 연루된 이 중대한 이 지금 혐의 그 의혹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그동안 이제 홍사훈 기자가 막 이렇게 취재를 했던 이해가 안 된다 계속 그랬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걸 대답을 해준 건 아닌데 뭐 하여튼 그랬는데 똑같아요 해명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상황이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질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이 피고인 9명들의 물론 이제 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혐의가 확정돼야지 뭐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김건희 씨가 유일하게 빠져 있고 돈만 뭐 제공했다고 그쵸. 계속 해명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게 나왔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죠. 근데 지금 아니라면- 사실은 이 자체도 지금 약간 묻혀 있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좀 지금 유권자로서 궁금증이 더 커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KBS 유튜브에 미나강님이 그러면 그렇다면 윤석열은 다 알면서도 거래 내역이 없는 신한증권만 공개했다는 거냐 이런 의구심도 제기를 하시고 네이버의 오모님은 50억에 40회 거래 그동안 윤석열은 10억 투자했고 신한증권으로만 했다고 했는데 거짓말 아니었냐 공소시효도 그 많이 남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4월 이후에 계속 거래했으니까 야 이거 이러고서는 신한계좌 엉뚱한 기간만 보여주고 다 보여줬는데 왜 난리냐고 잡아떼고 있었냐 이래놓고 선거 끝날 때까지 소환에 불응한다고 이렇게 화내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 기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다음에 검찰이 공소장을 받고 요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이 보도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보도 뒤에 이제 검찰 공소장이 바뀐 내용은 김씨 명의 계좌끼리 거래했다는 내역이 조금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김씨 말고 다른 사람 이름을 착각했다 이거고 이 기사의 핵심은 별로 이렇게 핵심 훼손된 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 9명 중에 일부와 거래를 했다는 사실, 거래가 없었다는 시기에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의 일부가 있다고 한들 이거는 전반적인 그러니까 야 이거 보도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제목만 보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조작 혐의가 뭐 이게 뭐 그 이후로 좀 나온 거를 이제 역산을 하면 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추가로 있었다는 거래가 최소한 확인된 게 2012년 11월까지니까 자본시장법 공소시효가 10년이래요. 22년이네. 아직 남았어요. 남아있네요. 그리고 검찰은 실제로 지난달에 김건희 씨한테 소환 요청을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죠. 우리가 뭐 그건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검찰의 어쨌든 뭐 비공개 소환이긴 했지만 지금 대선 국면이기도 했으니까 감안을 했겠지만 뭐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쨌든 대선에 묻혔고 우리가 뭐 그동안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선 결과와 별개로 상당히 중요한 수사고 이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뭐 지금까지는 이게 밝혀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뭐 추가적인 해명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없을 수도 있죠. 이게 뭐 법적으로 규명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되는 시점은 됐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식으로 좀 국민의힘 쪽에서 침묵에 준하는 뭐 동어 반복을 하는 건 상당히 곤란하죠. 근데 이런 댓글도 있어요. 여기 FM 코리아 댓글 신재 기자님 읽으십시오. 네, FM 코리아에 40회 나도 재미로 주식하지만 수천만 원 종자 가지고 아마 종잣돈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종목 하나 잡아 분할 사고 팔고 다 잡으면 하루 10번에서 20번 내외는 한다. 40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거래 자주 한 것도 아님. 다음 댓글도. 다음 댓글. 다음 페이지. 자, FM 코리아의 다른 분이네요. 레이시티님. 진짜 Very 아주 웃긴 게 아주 10억 가지고 주가 조작 혐의 잡히면 검찰 조사받을 개인들 한 트럭일 듯. 그러니까 이제 하는 분들은 아니 무슨 주가 조작을 이렇게 작은 돈을 가지고 40회 사고 판 거 갖고 무슨 주가 조작을 하냐 400회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도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거 많은데 10억씩 굴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댓글에. 김건희 씨가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82만 주 정도. 도이치모터스 전체 주식의 거래량이 1,9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전체 주식의 4%가 넘어요. 이게 개미는 아니죠. 근데 이게 4%인 게 이제 5%가 넘어가면은 공시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로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게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자기 일처럼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뭐 이 공소장 고친 것도 단순 오기였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공소장을 오기라면 어떻게 해? 오기하게 따로 있지. 그 네이버 기사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A서 땡땡님이 당당하면 계좌를 다 공개하고 조사받으면 되지. 피의자가 말이야 조사받는 날을 조율하고 말이야 검찰에게 뜸들이고 말이야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검찰에 화나신 분도 계시고
KBS 유튜브에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이런 범죄 의혹을 받으면은 가장 알기 쉽게 계좌 그냥 딱 제출을 해서 의혹을 벗는다. 근데 그냥 무시해버린다. 대단하다. 이런 화가 나는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좀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하는 거가 맞나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혐의들 사실 그게 대선 2007년 대선 와중에도 일부가 아니고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불거졌고 하지만 이제 대선 끝나고 당선인 신분으로 곰탕 한 그릇 먹으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근데 결국 그게 이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화의 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뭐 정치적 중립을 뭐 의심하고 싶지 않으나 이제 이 시기를 뭐 100번 양보해서 기다리는 것까지는 예를 들면 선거 이제 기간이고 오늘부터 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소환 조사 같은 거는 좀 검찰이 선거 개입하는 것으로 주저할 수 있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그 양측에 대한 수사는 좀 진행이 어려울 거라는 아니 근데 뭐 이미 전망들이 지난달에 소환 나오더라고요. 요청도 했다고 네. 하니까 그 진정성은 뭐 믿어 의심치 않으나 이제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염려에 그치길 바라지만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막 수사의 방침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겠죠. 우리 검찰이. 그러니까 그런 우리 상황이기 검찰이래. 때문에 우리 검찰이 그럴 리 근데 그건 없겠죠. 검찰의 몫으로 넘기고 네. 당사자가 이렇게 눈치고 넘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근데 뭐 지금 사실 전략적으로 하시는 뭐 어떻게든 공개되는 걸 좀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 같아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억지로 안 나오겠죠. 나오기 싫겠죠.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나오진 않더라도 이 거대 정당의 그 선출된 후보의 배우자 이 배우자는 그냥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될지도 대통령의 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현재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곤란하죠 지금. 좀 궁금한 게 지금 검찰은 계좌 내역도 다 보고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뭔가 내려다보고 지금 이제 이러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르죠. 김 기자 잘 쓰는 짤처럼 이렇게 빼면은 표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수 있죠. 모르죠. 어떻게 될지.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참 검찰이나 정치권이나 다들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맞아요. 몸을 사리고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저희는 그 로고 듣고 자, 이제는 좀 머리 아픈 이야기 또 시작해야 돼요. 모으고 빌리고 집을 사고 기도하라. BNP 전략. Buy and pray. 주식할 때 이제 망하는 전략이죠. BNP 전략. Buy and pray. 그래서 BNP 하라. 기도가 돈을 구해주지 않는다. 그렇죠. 글로벌 유동성 관련 기사 집 사야 되냐 집값 오르냐 관련돼서 KBS 서영민 기자 모시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하면 누가 주나?